언제 반등을 치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가장 좋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게 나왔을 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 무조건.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 보유주택수에 따른 투자 전략 수도권 기준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자, 무주택자부터 한번 볼까요? 무주택자들은 일단 뭐 다 관망하고 있고요. 사라 그래도 뭐 이런 분위기에서 네. 자, 지금까지 무주택인 분들은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되는데 안 사신 분들. 네. 아니면 아예 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기회가 안 돼서 못 사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금 여력이 되는데 지금까지 안 사신 분들은 위험 회피 성향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렇죠. 굉장히 위험 회피. 지금까지 좋은 기회들이 많았는데 안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지금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위험 회피 분들이라면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이 필요하더라도 본인의 스타일, 가치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지켜보세요. 본인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켜보되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언제? 그렇죠. 결국에는 영원히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안 샀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에 저는 이분들이 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바닥에 반등을 치고 다음에 올라갈 때인데 이게 뭐 1, 2년 안에 반등을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언제 반등을 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친절하게도 정부가 다 알려줍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바닥을 칠 때까지 온다라는 얘기는 자, 지금은 이제 뭐 긴가민가? 정부도 긴가민가 하고요. 통계가 긴가민가 한데 최근에 지방의 규제 지역들 풀었잖아요. 왜 풀었을까요? 지방의 주택가격 통계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풀어줬단 말이에요. 서울은 아직은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보더라도 야, 이거 올해 그냥 6개월 떨어졌다고 다 풀어? 서울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더 지켜볼 거고요. 집값이 오를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폭주기관차고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출발할 때도 잘 출발 안 해요. 멈출 때도 브레이크 잡아도 계속 간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했는데 5년 동안 갔잖아요. 멈춰 했는데 안 멈추지. 사람들이 더 달리죠. 멈출 때도 한번 멈춰버리게 되면 또 빨리 출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 정도 규제 해제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 지방 규제 해제가 나왔잖아요. 일단 나왔어요. 하나는 나왔는데 우리 그냥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 해제가 나왔고요. 이제 차츰차츰 나옵니다. 하나씩 뭐 나중에는 대출도 좀 풀 거고요. 규제 지역들도 서울 제일 늦게 풀리고요. 수도권 외곽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부터 풀리고요. 뭐 투기 과열 지구 풀리고 하나씩 풀려 나가고 나중에 뭐 DSR까지 풀리고 이렇게 하나씩 풀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씩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게 뭐 6개월 내에 단기간에 다 풀리지는 않고요.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규제 풀리는 속도를 좀 봐라. 그래서 결정적인 타이밍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없어질 때, 그리고 최악에 어려웠을 때는 양도세 특례. 야, 집 좀 사라. 안 사?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줄게. 양도세 특례라고 하거든요. 양도세 특례가 나왔다.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 무조건. 그게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때 2023년도에 나왔잖아요.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요. 5년이 지나도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완전 꿀이잖아. 이거 손해 볼 리가 없지. 왜? 이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는요. 양도세 특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풀 규제들은 다 풀었어요. 야, 우리 이제 할 거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좀 사라고 하면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후에 바닥을 치니까 급이 많으신 분들, 위험 회피 성향, 지금까지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사신 분들은 이 기회, 이때는 그냥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냐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때도 안 들어가면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전세 계속 사세요. 그냥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원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는 원래 대표님은 무주택자이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너무 신경 쓰지 필요하면 말고 사라.
사라. 네. 어차피 우상향 하니까. 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도는 지금까지 안 산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럼요. 할 텐데 안살 그분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의미 없으니 그분들에게 맞는 처방전을 그렇죠. 준. 그분들은요, 제가 필요할 때 집 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할 때 집 샀다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내 집이니까 편하게 잘 살다가 네. 한 3년, 5년 지나면 또 오르겠지. 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대출 받는 것도 극도로 싫어해요. 집값 떨어지면은요, 그 패닉 상태가 오면서 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서 잘 살다가 3년 지나면 오르겠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네. 아니, 김소장 네가 집 사라고 해서 필요하면 집 사라며. 근데 왜 집값 떨어지는 거야? 나 못 견디겠어. 팔아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냥 기다려라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네. 그렇다면 자, 또 두 번째 케이스.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돈을 좀 더 모아야겠죠. 본의 아니게. 그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 사? 지금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전제 조건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잖아요. 네네. 돈이 없는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을 사요? 안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라면. 그렇다면 종잣돈을 좀 모아야겠죠. 종잣돈을 모으는데 자, 이런 분들,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서울에 아파트 사기 쉬울까요? 지금 종잣돈이 없는데. 종잣돈 뭐 전문직이 아닌 이상 1년에 얼마 모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아도 3년, 5년을 모아도 한 5천만 원? 에서 1억 정도 모으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도 허리끈 많이 졸라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뭐 좀 월 수입이 괜찮은 분들 아니라면 굉장히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1년에 2천 모으려면요. 그냥 월 150씩 적금 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나? 5천인 분들도 못 모으죠. 세후로 하면 거의 반을 모아야지 2천을. 불가능하죠. 어떻게 진짜 이 악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년, 5년 바라본다면 3천에서 5천? 많게는 1억까지 맞벌이 하면 모을 수는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저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나오잖아요. 2024년, 2025년 되면 본청약 물량 나오고요. 본청약 기회도 있죠. 청약할 수 있는 사전 청약 말고요. 사전 청약은 물량 자체도 적고요. 추정 분양가로 하는데 본청약 나오고 3년 후에 입주하는데 우리 2기 신도시 과거 사례를 보면 요 시기가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항상. 요 시기가 지나면 반등을 쳤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이 그렇게 나오는 시기고요. 두 번째 타이밍은 3기 신도시. 신도시가 본청약 물량이 나오고 본청약을 하면 이제 분양권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당첨되신 분들은 분양권이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사셨다가 그때 되면 이제 분양권 전매가 풀리거든요. 풀리면 실제로 안 오를 것 같네. 해서 막 매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3기 신도시가 메커니즘이요. 신도시 발표될 때는 이제 집값이 과열이 되니까 정부에서 야, 안 되겠다.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신도시 공급 계획이 나오고요. 이게 신도시가 8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8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주택시장이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침체기가 오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낮아지고요. 프리미엄도 좀 낮아져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전용 59 정도? 전용 59 정도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를 보니까 뭐 한 4억에서 한 6억 정도, 뭐 3억 후반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10%로 바라본다면 5천 정도 모은다면 전용 59, 25평 아파트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선분양 제도 장점이 뭐예요? 계약금 5천만 원 있으면 나머지 중도금 대출 받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분양권 같은 거 저는 잡아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이야 3기 신도시가 5개가 있잖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이 있으니까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 내 마음에 드는 지역을 타깃으로 잡은 다음에 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좋고요. 당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분양권 전매 물량들이 나오면 현장에 가서 피 한 2, 3천? 2, 3천 주면은 살 수 있어요. 좋은 물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시범단지, 신도시는 시범단지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고요. 시범단지 1차, 2차, 3차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시범단지가 분양가도 제일 저렴해요. 분양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시범단지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요. 피 2, 3천 주더라도 시범단지를 사면 1차, 2차 분양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집 마련하셔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들은 이제 고민에 빠지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기 계획을 명확하게 좀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요. 1주택자인데
실제로는 갈아타려고 했어요. 애 교육 때문에 네네. 애기를 돌봄, 친정엄마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갈아타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갈아타도 될까? 대출을 한 3, 4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은 돼요. 능력은 되는데 불안한 거지. 그래서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가 3년 정도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은 그때 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을 팔고 부모님 집 근처에 전세로 들어가서 네. 3년 지켜보다가 그때 사야지. 네. 이론적으로는 좋죠. 좋죠. 이론적으로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성공하신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 봤냐면 집이 있는 분이요. 팔고 무주택이 되면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 편하죠. 안 편하죠.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이야. 네.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반려견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처음부터 사료만 주면은요. 사료밖에 몰라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데 고기 맛을 보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기 맛을 줄 수밖에 없죠.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여서 고기를 주면 그때부터 이제 밥을 잘 안 그다음부터 먹으면서 난리죠. 고기도 주게 그렇게 되거든요. 한번 맛을 보면 집이 있었던 분들은요. 한번 팔고 전세로 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은 잘 팔았네. 라는 생각이 잠시 들겠지만 한 1년 지나면은요. 네. 그래서 나 언제 사야 돼? 1년을 기다려야 돼? 2년을 기다려야 돼? 3년을 기다려야 돼? 계속 기다리는데 원래 떨어질 때는 집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억 아파트가 원래 계획은요. 나가 10억에 팔아서 8억이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8억이 되면 7억 갈 것 같고요. 7억이면 6억 갈 것 같고요. 6억 가면 살 수 있느냐? 네. 자, 6억 바닥 찍고 다시 7억이 갔어요. 그러면 아휴, 나 6억 할 때 샀어야 되는데 또 7억이 8억 가죠? 어떡하지? 9억 가죠? 10억 가죠? 그리고 집 못 사는 분들 많이 봤고요. 11억, 12억이 대부분 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고 무주택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네. 꼭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기준을 정해라. 그냥 팔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죠. 100을 본다면 100% 10억이라고 하면 이제 100이 되겠죠. 10억 기준이라면 20%. 8억 정도 떨어지면 무조건 들어가라. 그게 7억을 가든 6억을 가든 신경 쓰지 마라. 왜? 어차피 너가 10억에서 8억까지 목표로 세웠잖아. 무조건 가는 거죠. 더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야지. 이걸 나는 100%.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똑똑해. 사기당하는 분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에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딴 사람하고 달라. 딴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라고 다들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게 어렵고요. 전문가들도 못 맞춥니다. 못 맞추기 때문에 한다면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전세로 무주택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목표를 세우시고요. 한 80%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30% 얘기했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3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너무 70%까지 이렇게 목표 잡지 마시고요. 80% 정도 잡고 10% 더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고 기다리면 또 100%가 아니라 120%? 130%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 저는 그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저는 1주택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아니 그래도 올랐잖아요. 물론 재작년에 사신 분들은 그 정도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주택을 계속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래도 오른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무리 30%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벌었던 게 더 많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신 분들은 올랐다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주택 있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단 자금 여력이 되고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집도 급매물로 팔고 내가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도 급매물로 팔았을 때 작년보다는 지금이 갈아타는 게 더 좋은 환경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출 많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아타시는 것도 좋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나 배우자가 퇴직을 했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신 분들은 팔고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1주택자들은 그냥 원칙, 우리가 불확실성 잘 모를 때는요, 저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이 뭐예요? 집 하나는 필요하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그냥 간다, 그냥 가는데 꼭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준을 정해라. 그리고 갈아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아타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인이 여윳돈만 있다면 1주택자는 여전히 갈아타는 건 괜찮다. 그럼요. 결국에는 좋은 아파트가 더 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무주택자분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출을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갭으로 사면요? 그 대출 이자는 사실 부담은 안 되잖아요. 갭이니까. 전세 끼고. 이자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전세 끼고 살 돈이 된다. 네. 라고 한다면 저는 전세 끼고 하나 정도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뭐 1주택이니까 요즘 생애 최초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고요. 네. 취득세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 전세 끼고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자기 여유 자금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5억 이상 여유 자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집을 안 사신 분들이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나 위험 회피 성향이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라고 해도 안 살 거예요. 그렇죠. 안 사는데 뭐 5천만 원, 1억 정도 여유 자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세 끼고 사도 좋고요. 사고 전략은 그거잖아요. 전세 끼고 사요. 집 하나 있으니까 뭐 오르면은 좋고요. 떨어지면 뭐 그 정도 뭐 1주택이니까 뭐 솔직히 한 5천만 원, 1억, 2억 정도 전세 끼고 사는 집이 엄청난 고가 아파트는 아닐 거잖아요.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 아파트이기 때문에 떨어져도요. 그런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지겠냐고요. 그렇죠. 5억짜리 아파트가 떨어져 본들 1억까지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5억짜리가 뭐 4억, 3억 5천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것도 많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주택자들이 갭으로 산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는 거는 좋고요. 전략이 자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열심히 또 모아야겠죠? 이제 투자했잖아요. 종잣돈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저는 한 3년에서 5년 본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종잣돈을 만드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종잣돈을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 집 하나 샀으니까 나는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가 아니고 열심히 지금 분위기라면 저는 기회잖아요. 아니, 얼마나 기회가 좋아. 그러면 종잣돈 허리끈 졸라매고 매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3기 신도시가 무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저는 열심히 공략 3년, 5년 후에 기회잖아요. 그때는 주택수 늘려야죠. 저는 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필요한 1주택자라면 또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해도 좋지만 절대 지금 다주택자로 늘릴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정부에서 뭐 사라. 양도세 특례 줄게. 5년간 면제 줄게. 그리고 막 미분양도 나오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양도세 그 분양권,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막 매물이 막 나와가지고 피도 저렴하고요. 뭐 로얄동, 로얄층인데 피도 저렴하고 이런 물건들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또 하나 더 허리끈 졸라맸다가 한 5년 후에 한두 개, 분양권 한두 개 더 사서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더 좋은 지역으로 또 갈아타야 되니까요. 계속 우리가 투자 스텝은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1주택자는 아까 갈아타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동산 부양기 때도 갈아타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항상 정답이죠. 네. 1주택자가 자기 집을 팔아야 될 이유는 네.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꼭 필요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니까요. 그럼 상승기든 하락기든 1주택자는 그냥 계속 갈아타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갈아타도 그게 원칙이죠. 근데 뭐 되는 게 있나요? 시도 때도 없이 갈아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갈아탈 타이밍이 됐을 때 갈아타는 거고요. 네. 그게 내 집도 올랐으니까. 네. 근데 자 우리가 갈아탈 때는요 항상 더 안 좋은 집으로 갈아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실에 아파트가 있으면 서초구나 강남구로 갈아타고 싶은 거고요. 뭐 분당에 집이 있으면 뭐 더 좋은 데로 잠실로 갈아타고 싶을 것이고 항상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르면 상급지가 더 오르나요? 하급지가 더 오르나요? 상급지요. 결국에는 상급지가 더 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는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갈아타기 어렵잖아요. 근데 집값 비율을 보면 똑같이 10%, 20%가 떨어져도 상급지가 조금 더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침체기 또는 하락기에 갈아타기는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 그래도 지금도 뭐 아파트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면 또 있을 수 있죠, 있는 거잖아요. 있죠. 하락기를 대비해서 좀 그분이 유의해야 할 점이라 지금 특히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네. 살려고 준비하시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는 우리가 불확실성, 도대체 이 침체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특히 작은 계획, 금리가 저는 천정부지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예측인데요. 저는 한국은행이 3% 정도에서 일단 멈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 여러 가지 지금 수도 없는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 거의 마지노선
한국은행이 끝까지 버텨볼 겁니다. 금리 역전이 생겨도요. 미국이 4% 가더라도 일단 3%에서 일단 버텨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출 금리가 한 5.5%? 6% 정도까지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작은 계획을 하는데 이 상황이 한 3년에서 5년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한 6% 정도 잡으면 마음 편하겠죠? 6% 대출 금리를 잡아서 3년, 5년 이자 낸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 거기에 맞는 작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뭐 정부가 LTV 늘려준다라고 해서 천정부지 계속 다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한 50% 정도 보여. 그래서 LTV 50%, 70% 해주더라도요. 지금 70%까지 LTV를 늘려서 투자할 만한 그 정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50% 이내로 한 40% 정도. 그러면 뭐 자기 자본이 뭐 5억 정도 있다라면 뭐 살려는 아파트들은 10억 이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은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한 6% 정도로 잡아보세요.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그거보다 더 낮을 것 같아. 낮으면 좋잖아요. 근데 작은 계획은 한 6% 정도로 작은 혹시 계획을 모를 세워서 위험을 대비하기 그렇죠. 항상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자 잘 내고 그렇죠, 결국 버티는 자한테 기회가 오고요. 우리 지난 50년을 보더라도 기다리는 자가 다 이겼습니다. 항상 그건 진리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다리는 자가 이겼기 때문에 그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입주 물량 한 번 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시, 구별로 해가지고요.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는 내년, 올해도 많고요. 내년도 많고요. 후내년도 많다면 조금 더 한 1, 2년은 좀 기다려봐도 지금 집 안 사서 죽을 귀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필요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필요하냐? 필요하신 분들은 집 사도 된다고 했잖아요. 1주택자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 없대. 지금 당장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 이런 분들이라면 필요 없잖아요. 1주택이 기본 원칙이고요.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당장 필요 없네. 가족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굳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라면 예금 금리도 좋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은행이나 1금융권에 안전한 데 넣어두고 적어도 1, 2년 정도. 제가 아까 3년에서 5년 말씀드린 건 최장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 반응 속도가 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 금리 상황이라든지 집값 하락이라든지 보시고 100%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아니면 올해 초, 작년 말 기준에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다면 저는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원칙을 좀 그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을 그렇게 잡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없고요. 나는 지금 미혼이고 2030이고 근데 돈은 잘 벌어. 근데 뭐 굳이 지금? 뭐 이런 분들이라면 좀 당분간 안전자산에 묻어두고 한 2, 3년, 1, 2년? 2, 3년 지켜보다가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는요?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들은 이제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외곽부터 빠진다고 했죠. 그리고 옥석이 뭐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분양 얘기할 때 서울에서 미분양 늘어나는 아파트가 뭐예요? 나홀로 아파트. 오를 때는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오를 때는 뭐부터 오르냐면요. 핵심 지역. 좋은 아파트 오르고요. 걔들이 오르고 나면 찾아보다가 얘가 좀 저평가가 됐네. 이제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툭툭툭 올라가는데 자 하락할 때에는 똘똘한 제 현상 지금도 존재하죠. 주택수 줄여야 된다면 뭐부터 줄이나요? 반대쪽부터. 외곽부터 줄여야 되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외곽 지역들 아파트 줄여야 되고요. 뭐 나홀로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나홀로 아파트 있으면 뭐 대단지보다는 나홀로 아파트 줄여야 되겠고요. 오피스텔에 있으면 오피스텔 줄여야 되겠고 이렇게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옥석 가리기가 저는 시작됐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뭐 김 소장이 집 하나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래 하나 사자 그냥 모르겠고 나홀로 아파트 그냥 하나 사자.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는 시작이 됐다. 옥석에서 떨어진 친구는 가급적이면 지금 사지 말고. 지금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1주택이 필요하다는 거는 원칙적인 얘기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원칙이니까 지금 당장 난 안 사면 안 돼.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면 사도 되는데 필요 없다라면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긴 한가요? 뭐 사실 하락기가 와도 그때도 뭐 오르는 지역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얘기도 들었고,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는 뭐 경매를 해야 되냐는 얘기도 있고. 경매도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죠. 그때 되면 또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상가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매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경매에 좋은 물건들 안 나오거든요.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괜찮은 물건 나오면 너도 나도 막 몰려드는데 또 이게 하락기에는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오도 안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좋은 물건이 나올 때는 저는 적극 공략해도 좋습니다. 상승기 때는 잡지 못하는 물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락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하락기가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6개월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몇 년이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 100% 대비 80에서 한 70%, 80%, 70%, 80% 이하 정도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내가 평소에 갈아타고 싶었던 아파트, 투자하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다면 저는 들어가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전세 가율이 낮잖아요. 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뭐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투자 수요가 이제 또 전세 수요로 유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은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면 전세 가율이 올라가잖아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전세 가율이 60%, 7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괜찮은 아파트인데 전세 가율이 70% 이상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또 저평가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또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락기가 더 기회예요. 더 기회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쵸,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한다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보고 서울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규제가 풀리는지 첫 번째 봐야 되고요. 양도세 특례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공급 물량도 물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세 가율이 좀 올라가는 지역, 한 70% 이상 올라가는 괜찮은 아파트라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하고 달라요. 상가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시장 가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야 이제 사야 될 때야 라고 하면 그때가 바닥일 수도 있는데요. 상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죠.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서울 상가 수익률이 3%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3.5 나오잖아요. 1금융권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분양이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더 보수적으로 더 옥석을 가려야 되고, 좋은 지역에 뭐 4.5%, 5% 나오는 임대 상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도 좋긴 한데 서울에서 그런 상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땅값도 올라가고요. 건축비도 올라가고요.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가 찾는 건 경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좀 관심 있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시장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아파트 오르는 만큼 꼬마 빌딩이 올랐는데, 꼬마 빌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첫 번째 땅값이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 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과거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가 한 10억 할 때 꼬마 빌딩이 20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 30억 정도 했는데 아파트가 30억이 가니까 아파트를 팔고 꼬마 빌딩을 살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아파트를 팔고 자금 여력이 되는 분들이 꼬마 빌딩 시장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서울에 생각보다 꼬마 빌딩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매물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꼬마 빌딩 가격도 예전에 한 20억 하던 게 지금 60억, 70억 하고요. 뭐 50억 하던 게 100억, 120억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세 번째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형으로 지나갔습니다. 수익률이 안 나와요. 과거에는 꼬마 빌딩 또 수익률이 뭐 3.5%, 4% 이상 나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3%도 안 나오고요. 2에서 2.5%, 1.5% 나오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수익은 전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대출 이자 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자본 이득, 투자 수익을 위해서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제 좀 달라지죠. 법인으로 해서 꼬마 빌딩은 대출이 잘 나왔어요. 7, 80% 뭐. 그렇죠. 그게 근생일 때. 다가구 주택. 꼬마 빌딩 또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이 들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생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법인으로 해서 70%, 80%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 20%, 심지어 10%로도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 봤는데, 자, 20% 투자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자, 100억짜리를 샀는데 80억 대출을 받으면은요, 대출 금리가 5%면 얼마인가요? 80억에 5%면. 그 1년에 4억 정도? 1년에 4억 정도 대출이자 내야 되잖아요. 4억 더 내야 될 수도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4억이 5억 되고. 어지간한 전문직이나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아니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이게 양도세도 있잖아요. 근생은 또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찹떼고 포떼고 하면요, 80억에 사서 중개보수 내고요, 취득세 내고 이것저것 떼면은 적어도 100억, 120억 정도는 팔아야 내가 한 10억, 20억 정도 순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은 꼬마 빌딩 시장도 이제 숨고르기 좀 들어갔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올 한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매물 찾기도 어려웠고요. 5월까지도 그랬는데 6월 넘어가면서 꼬마 빌딩 시장도 분위기가 좀 조금 식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좀 약간 오버슈팅이 된 경향들도 있습니다. 강남의 대형 중개법인들이 약간 좀 공격적인 꼬마 빌딩에 대한 그런 작업을 좀 했기 때문에 꼬마 빌딩도 당분간은 좀 약세 시장으로 좀 진입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상가와 꼬마 빌딩 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상가는 좀 더 어렵고요. 꼬마 빌딩은 그나마 자산형 투자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 가보면 매물은 없고요. 급매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꼬마 빌딩이 그렇게 급매물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 꼬마 빌딩 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급매물 좀 줍줍해야겠다. 현장에 가보면은요,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꺾인 거라는 거지, 이렇게 뭐 급매물이 나오고 꼬마 빌딩 주인들이 그래도 능력 되는 분들이 샀기 때문에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꼬마 빌딩처럼 대출 많이 가능한 데가 이제 지산이 있잖아요. 지산도 그럼 비슷한 흐름으로 갈까요? 저는 지산 좀 어려워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지산 지산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유행했고, 유행이었죠. 유행. 지산도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면서요. 지산이 유행했던 이유가 꼬마 빌딩하고 이제 비슷한 이유죠. 주택이 규제에 막히다 보니까. 자, 나 투자하고 싶어. 투자하고 싶고 돈도 있고 대출도 나오고 심리가 나 막 달리고 싶어. 달리고 싶은데 주택이 막혔어요. 사니까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중과세, 대출도 안 나와. 자, 주택은 일단 안 돼. 답이 나왔죠? 지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집이 있어요. 무주택인데 지산 투자 잘 안 하잖아요. 집은 있는데 집을 더 투자하기는 부담스럽고. 자, 그러면 지산이 대출도 나와. 임대 수익률도 잘 나와. 공급 물량들도 많아.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였는데 지산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과거 사례도 좋았고요. 수익률도 좋았고요. 거의 수익률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일반 상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막 7%, 8%씩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 일단 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분모는 이제 투자 금액이고요. 매매 가격이죠. 분자는 이제 수익률, 임대료인데 임대료가 올랐느냐?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아파트 공장이잖아요.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느냐? 거기 들어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임차인들, 임대료를 그렇게 몇 배씩 올려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임대료는 분자는 정해져 있는데 분모는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평당 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도요, 한 2007년도만 하더라도 평당 600, 700 정도 했거든요. 지금 뭐 얼마야? 2천, 3천? 평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격이 2배, 3배, 분모가 2배, 3배 올라버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죠. 수익률이 이제 뭐 몇 프로 나오나? 4%, 3% 이렇게 나오는데 대출 굉장히 많이 받았죠. 금리 올라가죠.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이제 내 돈으로 메워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치, 자본이득, 시세라도 올라가주면 돈을 버는데 최근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요. 저는 공급 과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산. 유행처럼 너무 많이 투자했고요. 공급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항상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나고요.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된 데는 반드시 과열의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유증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최근에 이렇게 분양받으신 분들 이제 입주를 앞두고 그 임차인 잘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좀 어려운 시기가 좀 올 것 같다. 대출 80% 받는 게 저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요. 이제 독이 될 수 있겠네요. 독이죠. 지금은 독이죠. 물론 앞으로 또 저금리가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는데 1년, 2년 안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의 흐름을 보면 코로나는 좀 변수였고요. 일반적으로 한번 흐름을 타면 한 3년
최소 3년 정도는 흐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는 대출 이자 좀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그럼 해야 지산보다 많은 분들한테 친숙한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오피스텔은 지산보다는 좀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긴 잡았고요. 오피스텔도 최근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네, 많이 분양을 했고요. 했는데 물론 이런 흐름, 조정장, 고금리 이런 부작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약간 대체제 성격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도 이제 뭐 조정장이 좀 들어가면 가격이 20, 30% 정도 조정될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요. 오피스텔만 안 떨어진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뭐 수익률이 뒷받침이 되는 지금 이미 수익률 잘 받고 있는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로 어느 정도 월세가 잘 맞춰져 있는 가격이 비싸지 않는 그런 오피스텔들은 저는 뭐 크게 위험하거나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아파트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생활용 숙박시설도 최근에 좀 많이 투자를 하셨죠. 생활용 숙박시설은 약간 틈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 트렌드보다는 저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과거에 뭐 타운하우스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틈새 상품들이 나오는데 기숙사도 좀 많이 나왔었죠. 생활용 숙박시설도 지식산업센터처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비주택? 대출이 잘 나오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이잖아요. 원래는 숙박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원룸처럼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편법으로. 근데 작년까지도 지금 또 올해도 많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막 무슨 운영회사 같은 데서 막 운영을 해줄 것처럼 막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약간 뭐라 그럴까. 몇 년 전에 분양형 호텔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분양형 호텔에서 다 팔아먹고 이제 분양형 호텔은 이제 유행이 끝났죠. 사람들이 분양 안 받잖아요. 왜? 금증이 됐죠. 그렇죠. 사실 손해 좀 많이 봤고요.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 수 있는 사람들이 틈새가 뭐가 있을까? 주택은 규제 때문에 안 되고 틈새 상품이 생활용 숙박시설이었는데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운영 주체들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이고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2023년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내년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생활용 숙박시설을. 그래서 저는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받은 분들이라면 이게 장기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오피스텔로 바꿔서 그냥 원룸처럼 월세 용도로 이렇게 아니면 주거용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용도 변경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가 왜 한시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 줬을까요? 그 얘기는 한시적 용도 변경 기간이 지나면 단속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한시적으로 해주고요. 끝나면 몰라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거나 전매가 되기 때문에 팔거나 팔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는 용도 변경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